동맹으로서의 대우를 서로에게 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의 수많은 정상들을 협상 테이블에서 무너뜨려온 트럼프조차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압박은 늘 통했지만 동쪽 끝 작은 나라 앞에서는 힘을 잃었습니다. 위협을 흘려보내는 고요한 눈빛, 강철보다 단단한 뿌리, 마침내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반도가 가진 무게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님을, 그곳은 미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후의 보루였음을 말이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다듬으며 국민의 결집력으로 버텨온 나라, 강대국들이 설계한 각본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존재,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이번엔 트럼프가 완전히 다른 말을 꺼냈어요.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을 달라는 황당한 요구 말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피식 웃었죠. 철수하겠다던 사람이 이제는 소유하고 싶다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의 가치가 미국에게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덱스 맥걸리. 오랫동안 미군 대령으로 복무했고 이라크와 아프간 전장을 경험했어요. 지금은 워싱턴 DC에서 군사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황당한 발언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3개월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워싱턴 연구소에 도착한 극비 보고서 한 장 때문이었죠. 그 문서를 처음 펼쳤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중국 해군 전력 증강 현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항공모함 3척, 구축함 40여 척, 잠수함 70척이 넘는 숫자였죠. 제가 현역이던 시절 중국 해군은 연안 방어나 겨우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태평양 전역을 위협하는 괴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러시아였어요. 전략 폭격기들이 일본 상공을 선회하는 빈도가 작년 대비 3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들의 비행 패턴을 분석하던 제 동료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라 실전 준비라고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예전엔 그저 시끄러운 이웃 정도로 치부했죠. 하지만 보고서에는 북한이 실제 전력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 핵탄두 소형화 완료, 이동식 발사대 100여 대 운용 중이라는 정보가 빼곡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단순히 가까워진 게 아니라는 걸요.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전선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과거 소련 연방보다 더 크고 강력한 연합체 말입니다. 이건 위협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라크 모래바람 속에서 작전을 지휘하던 그때였죠. 당시 우리 미군은 압도적이었어요. 적군은 우리 전투기 소리만 들어도 도망쳤습니다. 공중 우위는 물론이고 지상전에서도 우리를 막을 자는 없었죠. 아프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험준한 산악지대에서조차 우리는 절대 강자였어요. 첨단 장비와 훈련된 병력,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라는 이름이 주는 위압감이 있었죠. 적들은 싸우기도 전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고서 속 데이터는 냉혹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더 이상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중국의 항모킬러 미사일이 전진 배치되면서 우리 함대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미군 분석관들이 작성한 시뮬레이션 보고서였어요. 만약 중국과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미군이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시나리오라니. 이건 제가 현역 시절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손을 떨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더 암울한 현실이 적혀 있었어요. 러시아의 극초 음속 미사일 배치 현황,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추적 실패율, 중국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 향상 데이터가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죠. 우리는 더 이상 압도적 우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밀리고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미국은 마치 전성기 타이슨 같았습니다. 빈틈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최강자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노쇠한 챔피언이 링 위에서 허우적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죠.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보고서 중간쯤에서 낯선 약어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IFPC, 처음 보는 무기체계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 부분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죠. 설명을 읽는데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니었어요. 차세대 통합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이언돔보다 훨씬 정교하고 강력한 요격 능력을 가진 최첨단 무기였죠. 더 놀라운 건 개발 배경이었습니다. 미군이 로키드 마틴과 보잉, 그리고 앤드릴까지 끌어모아 작정하고 만든 프로젝트였어요. 군수 산업계의 슈퍼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건 그냥 무기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프로젝트였어요. 보고서에는 IFPC의 성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층 방어체계, 정밀 추적 레이더, 초고속 요격체, 모든 스펙이 경이로웠어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놀라운 무기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99% 이상의 요격 성공률, 동시 다발 위협 대응 능력, 이동 배치 가능한 기동성까지 갖췄어요. 제가 오랜 경력 동안 본 방공 시스템 중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배치 예정 지역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의 최초 배치 완료라고 적혀 있었죠. 한국이라고요? 이 최첨단 무기를 한국에 배치했단 말입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유럽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왜 한국인가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많은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주한미군에 배치된 게 IFPC만이 아니었어요. MQ-9A 리퍼 드론, 죽음의 사신이라 불리는 최첨단 무인기가 올 여름부터 순환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나 정찰 플랫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늘의 눈이라 불리는 이 최신 정찰 시스템이 올해 초 한국에 처음 배치됐죠. 비원비 폭격기 죽음의 백조까지 한미 합동훈련에 참여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항공모함 칼 빈스노까지 부산항에 입항했다는 내용을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미국이 가진 최첨단 전략 무기들이 모조리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한반도 지도로 가득했죠. 왜 한국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중국 때문이었어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를 30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전진 기지가 바로 한국이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최신 무기를 쏟아붓는 이유를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의 목에 칼을 겨누려면 한국만 한 곳이 없었습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방어 기지가 아니었어요. 공격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선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어요. 트럼프가 주한미군 소유권을 요구한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철수하겠다던 사람이 태도를 바꾼 건 한국의 가치를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작은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미래가 달린 핵심 거점이었어요. 저는 창밖 어둠 속에서 한반도의 윤곽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한국, 도대체 당신은 어떤 나라입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IFPC라는 낯선 무기 체계를 더 깊이 파헤쳐야 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기술 사양 페이지를 넘겼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무기였어요. 아이언돔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례일 정도였습니다. 아이언돔의 요격 성공률이 90%라면 IFPC는 99%를 넘어섰죠. 단 1% 차이처럼 보이지만 전장에선 그 차이가 수천 명의 목숨을 좌우합니다. 레이더 시스템부터 달랐습니다. 360도 전방위 추적이 가능한 다층 레이더망이 구축되어 있었어요. 적 미사일이 지평선 너머에서 발사되는 순간부터 포착한다는 설명이었죠.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예측 방어였어요. 요격체 성능은 더 놀라웠습니다. 초음 속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기술이었어요. 마하 5속도로 움직이는 표적을 맞춘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건 허공에서 총알을 총알로 맞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숫자들을 따라가며 계산했습니다. 동시 다발 공격에도 대응 가능하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 번에 수십 발의 미사일이 날아와도 모두 요격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이건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요새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개발 배경이었습니다. 보고서 다음 장을 넘기자 참여 기업 목록이 나왔어요. 록히드 마틴,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이죠. 미국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인입니다. 보잉도 있었습니다. 민간 항공기로 유명하지만 군수 부문에선 괴물이에요. 전투기부터 미사일까지 안 만드는 게 없죠. 그들이 손댄 무기는 전장의 판도를 바꿉니다. 엔드릴이라는 이름도 보였습니다. 이건 좀 의외였어요. 최첨단 드론 제조사인데 차세대 록히드 마틴이 될 거라는 평가를 받는 기업이죠. 인공지능 기반 무인 전투 시스템의 선두주자입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 세 기업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각자 따로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힘을 합쳤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군수산업계의 올스타전 같았어요.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거기엔 더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IFPC는 단순히 한 기업이 개발해서 납품하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미 육군이 직접 나서서 여러 기업을 팀으로 엮은 국가 프로젝트였죠. 개발 기간만 7년이 넘었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수십억 달러에 달했어요. 이건 그냥 무기 하나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미래 방어 전략 전체를 재설계하는 작업이었죠. 저는 다시 보고서로 돌아왔습니다. 배치 현황 부분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배치된 IFPC는 시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배치 완료된 정식 모델이었죠. 랜디 조지 미군 참모총장이 주한미군 부대를 방문했을 때 그 뒤로 IFPC가 보였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그 장면을 공개했다는 분석이었어요. 이건 과시였습니다. 세계를 향한 메시지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왜 이 최첨단 무기를 한국에 먼저 배치했을까요? 다시 보고서를 뒤적였습니다. 올해 들어 주한미군에 배치된 무기 목록이 따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IFPC만이 아니었습니다. MQ-9A 리퍼 드론이 7월부터 순환 배치되기 시작했죠. 리퍼라는 이름 자체가 죽음의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드론은 전 세계 군사 드론의 조상님이에요. 고고도에서 장시간 채공하며 표적을 추적하고 정밀 타격까지 가능한 괴물이죠. 날개 달린 에일리언 같은 모습으로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아테나 정찰 플랫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의 눈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이 올해 초 처음으로 주한미군에 배치됐어요. 위성과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수집하는 최신 장비였죠. B-1B 폭격기 기록도 나왔습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이 전략 폭격기가 한미 합동훈련에 참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초음 속으로 날아가 엄청난 양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항공모함 칼 빈스노까지 부산항에 입항했다는 기록을 보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미국이 가진 최첨단 전략 무기들이 모조리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죠.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전체를 살펴봤어요. 중국이 보였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위치를 확인했죠.
주한미군 기지에서 출격하면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습니다.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한미군의 리퍼 드론이 먼저 중국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겁니다. 아테나가 실시간으로 표적 정보를 전송하겠죠. B-1B 폭격기가 초음속으로 날아가 핵심 시설을 타격할 거예요. 중국이 반격한다면 어떻습니까? 미사일이 쏟아지겠죠. 하지만 IFPC가 모두 요격해낼 겁니다. 99% 성공률이면 거의 완벽한 방어막이에요. 칼 빈스노는 해상에서 추가 전력을 투입하겠죠.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한국은 단순한 방어기지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거점이었죠. 미국이 이 모든 무기를 한국에 쏟아붓는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의 목에 칼을 대려면 한국만 한 위치가 없었어요. 일본은 너무 멀고 대만은 불안정하죠. 괌은 거리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벽했어요. 중국 심장부를 겨냥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미 국방부 내부 회의록이 인용되어 있었어요. 한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은 이제 미국 본토에 버금가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고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미국 본토급이라고요? 이건 엄청난 인정이에요. 미국에게 본토만큼 중요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그 수준으로 평가한다는 겁니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현역 시절 한국을 어떻게 봤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보조적 동맹국 정도였습니다. 북한 억지선 역할을 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미국 세계 전략의 핵심 축이 되어 있었어요. 중국 견제의 최전선이자 아시아 태평양 패권 수호의 요새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어요.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철수에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지했습니다. 한국을 잃는다는 건 아시아 전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국회의사당이 보였어요. 저곳에서 정치인들이 방위비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었죠. 돈 몇 푼 때문에 이 귀중한 동맹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한국이 미국에게 얼마나 절실한 존재인지를요. 주한미군은 우리가 베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주둔하는 거예요. 책상으로 돌아와 보고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결론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은 선택받은 국가다. 미국의 미래가 그곳에 달려있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선택받은 국가,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우연히 중요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와 전략적 가치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였죠. 보고서를 덮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요. 오랜 세월 군 생활을 하며 쌓은 경험이 무색할 정도였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중국 군사력, 팽창 분석 자료였어요. 두꺼운 파일 속에는 지난 10년간 중국이 어떻게 변해왔는지가 적혀 있었죠. 첫 페이지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중국 해군 규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항공모함 3척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축함 숫자를 보고 경악했죠. 47척이었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이 60척 정도인데 중국이 거의 따라잡은 겁니다. 잠수함 전력은 더 심각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을 합쳐 70척이 넘었어요. 이건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태평양 전역을 위협할 수 있는 실질적 전력이었죠. 남중국해 인공섬 자료도 나왔습니다. 중국이 암초를 깎아 만든 군사기지들이었어요. 미사일 기지와 활주로가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성장 중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미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날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자란 거대한 용이었죠.
전략 핵잠수함 배치 현황을 보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중국이 핵 억지력까지 갖췄다는 의미였어요. 이제 중국은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이 괴물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미국 혼자서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중국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수준이었죠. 그때 제 손이 멈췄습니다. 보고서에 한반도 지도가 나왔어요. 붉은색 화살표들이 중국에서 태평양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확장 방향을 나타낸 그림이었죠. 그런데 그 화살표들이 모두 한반도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한반도가 중국 팽창의 길목에 있었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이 지역을 통과해야 했죠. 저는 연필을 들고 지도에 선을 그어봤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였어요. 직선 거리로 약 900km였습니다. 최신 전투기로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죠. 상하이까지도 측정해봤습니다. 약 800km였어요. 역시 30분 안에 타격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저는 연필을 내려놓고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위치가 전략적으로 완벽했어요. 중국의 심장부를 겨냥하기에 이보다 좋은 곳은 없었죠. 괴물의 목에 칼을 대려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들도 검토해봤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도쿄에서 베이징까지는 약 2000km였습니다. 너무 멀었어요. 오키나와 기지를 활용해도 1500km나 됐죠. 괌은 더 멀었습니다. 3000km가 넘었어요. 전략적 거점으로는 가치가 있지만 즉각 대응하기엔 거리가 문제였습니다. 대만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정했죠. 결국 답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이었어요. 거리도 완벽하고 동맹 관계도 견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이라는 확고한 기반이 있었죠. 저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한미군이 즉각 출격할 수 있었습니다. 리퍼 드론이 먼저 중국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겠죠. B-1B 폭격기가 뒤따라 들어갑니다. 초음 속으로 날아가 중국 해군 기지를 타격할 거예요. IFPC는 중국의 반경 미사일을 요격하겠죠. 항공모함 칼 빈스노가 해상에서 지원하고요. 이 모든 게 한국이라는 발판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한국 없이 이 작전을 수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가능했습니다. 괌에서 출격하기엔 너무 멀고 일본은 거리가 애매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이 나라 없이는 아시아 전략 전체가 무너지는 거였죠.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이 나왔어요. 제1열도 방어선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해 일본,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방어선이죠. 그런데 이 방어선의 시작점이 한국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방어선이 붕괴되는 겁니다. 도미노처럼 하나씩 무너질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거리가 보였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한반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반도가 세계 패권의 중심에 있었죠. 과거 냉전 시대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서독이 그랬어요. 소련 봉쇄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서독 없이는 유럽을 지킬 수 없었죠. 지금 한국이 바로 그런 위치였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한국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독은 방어선이었지만 한국은 공격기지였어요. 중국 심장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전진 거점이었죠. 저는 책상 위 보고서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자료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미국은 한국 없이는 패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도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정치적 수사련이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이었습니까? 만약 정말로 주한미군이 철수했다면 어땠을까요? 중국이 환호했을 겁니다. 태평양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니까요. 미국은 아시아 전체를 잃었을 거예요.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흘러갔죠.
최신 무기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가치를 깨달은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한국은 이제 미국 본토급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본토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었죠. 본토는 안전하지만 한국은 최전선입니다. 중국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승부가 갈리는 겁니다. 한국을 지키는 게 곧 미국을 지키는 일이었죠.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짊어진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세계 패권의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작은 나라가 미국의 미래를 떠받치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고요. 지도상으론 작아 보일지 몰라도 전략적 가치는 거대했습니다. 미국의 최후 보루였어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미국은 한국 없이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죠. 중국이라는 괴물을 막으려면 한국이 필수였습니다. 희망은 바로 그곳에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펜타곤 회의록을 받았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내부 문서였어요. 첫 장을 넘기자마자 불편한 기분이 들었죠. 한국에 대한 평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느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군의 전력은 인상적이지만 결국 미국 무기에 의존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냉정하게 계산했죠. K2 전차도 미국 엔진을 쓰고 F-35 전투기도 미국 것이라고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한국군이 보유한 최첨단 무기들 대부분이 미국산이거나 미국 기술이 들어간 것들이었죠. 독자 개발 무기도 있지만 핵심 부품은 여전히 미국산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 분석 자료도 나왔습니다.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였어요. 결론은 애매했습니다. 가능하긴 하지만 중국이 개입하면 불확실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손으로 턱을 괴었습니다.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정말 독자적으로 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이라는 든든한 방패 뒤에 숨어 있는 걸까요? 한국 국방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GDP 대비 2.8% 수준이었어요.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쏟아붓는 비용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주한미군 유지비만 해도 천문학적이었죠. 방위비 분담금 협상 기록을 읽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미국 측 협상가의 태도가 거슬렸어요. 그는 마치 장사꾼처럼 행동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를 낼 수 있는지 따지고 압박했죠. 특히 한 인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국방부 예산 담당 차관이었어요. 그의 발언 기록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우리 없이 못 산다며 비용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 사람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켜주니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마치 용병 계약처럼 동맹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며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동맹이 돈으로 환산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동맹이 아니에요. 거래일 뿐이죠. 하지만 그의 눈엔 오직 숫자만 보였습니다. 회의록 속 그의 발언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거부하면 철수 카드를 꺼내면 된다는 식이었어요. 협박이었죠. 차갑고 계산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이게 우리가 동맹을 대하는 방식입니까?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돈으로 쥐어짜려 드는 이 태도가 옳은 겁니까? 트럼프의 과거 발언이 떠올랐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던 그 협박 말이에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웃어넘겼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로 미군이 철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홀로 설 수 있을까요? 저는 책상 위 한국군 전력 평가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병력 규모는 충분했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상비군의 예비군까지 합치면 300만 명이었어요. 북한군보다 훨씬 많았죠.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무기 체계를 살펴봤습니다. K2 전차, 천공 미사일, K9 자주포,
모두 훌륭한 무기들이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이것들이 미국 지원 없이 작동할 수 있을까요? 전투기 전력도 검토했습니다. F-35 스텔스기, F-15 전투기, F-16 개량형, 모두 미국제였어요. 부품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해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이 자랑이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미국 기술이었어요. 잠수함도 독일 설계를 기반으로 했죠. 순수 한국 기술이라 할 만한 게 얼마나 됩니까?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씁쓸한 결론이 나왔어요. 한국은 강하지만 독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무에 기댄 덩굴 같았죠. 방위비 협상 압박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의존적이니까 돈을 더 뜯어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냉혹한 계산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어요. 제 마음도 그렇게 어두워졌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했지만 동시에 의존성도 보였죠. 한국 정치 상황 분석 자료도 있었습니다. 미군 주둔을 둘러싼 여론이 갈라져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주한미군이 필수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철수를 원했죠. 정치권도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보수는 미군 주둔을 지지했고 진보는 자주국방을 외쳤어요. 이 분열이 협상에서 약점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은 밖에만 있지 않았어요. 안에도 있었습니다. 한국 스스로 갈라져 있었죠. 이런 상태로 미국 없이 버틸 수 있을까요? 북한 위협평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한국군 단독으로 이걸 막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중국 개입 시나리오가 문제였습니다. 만약 북한이 남침하고 중국이 지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군이 아무리 강해도 중국군까지 상대하긴 어려웠죠. 저는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미국이 필요했어요. 한국 혼자서는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동맹군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앞서 저는 한국이 미국의 희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약한 나라처럼 보였죠.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한국은 강한 겁니까? 약한 겁니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데이터는 양면성을 보여줬습니다. 전략적으론 필수지만 군사적으론 의존적이었죠. 방위비 담당 차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기억났어요. 그는 이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동맹을 돈으로 재단하는 태도가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논리도 이해됐죠. 한국이 의존적이니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무실엔 저 혼자였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과연 스스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을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한국이 진짜 독립적으로 강할 수 있다는 증거 말입니다. 저는 한국을 믿고 싶었지만 데이터는 의심을 키웠죠. 일주일 뒤 놀라운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현황 분석 자료였어요. 저는 별 기대 없이 첫 장을 넘겼죠. 그런데 숫자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한국 방산 수출액이 17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순위 9위였죠. 더 놀라운 건 수출 품목이었습니다.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1000문을 넘게 팔렸어요. 천국 미사일은 중동 여러 나라가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K2 전차는 유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며칠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의존적인 나라로 봤어요. 미국 무기 없이는 못 버틴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한국이 세계에 무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계약 내역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1000여 문, 천국 미사일 수십 기, 총액이 수백억 달러에 달했어요.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 방산 계약이었죠. 제가 의아했던 건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폴란드는 왜 독일 무기를 사지 않았을까요? 레오파르트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말입니다. 프랑스 무기도 있었고 미국 무기도 있었죠. 보고서에 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성능과 가격 대비 효율성이었어요. K2 전차는 레오파르트와 비교해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저렴했습니다. 게다가 납품 속도가 빨랐죠. 천공 미사일 평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나토 시험장에서 진행된 실사격 결과였어요. 요격 성공률이 98%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산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높은 수치였죠.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천공이 패트리어트보다 정확하다고요? 패트리어트는 미국이 자랑하는 방공 시스템인데 말입니다. 한국 무기가 그걸 넘어섰다는 겁니까? 기술 사양을 살펴봤습니다. 다층 요격 체계, 능동 레이더 추적, 동시 다표적 교전 능력, 모든 스펙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죠. K9 자주포 자료도 놀라웠습니다. 사거리가 40km를 넘었어요. 자동 장전 시스템으로 분당 6발 이상 발사 가능했죠. 기동성도 뛰어나 포격 후 즉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실전 데이터도 나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K9을 운용한 결과였어요. 러시아군 포병을 압도했다는 평가였습니다. 정확도와 연사력에서 차이가 났죠. 저는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 기술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전 저는 한국이 미국에 의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한국은 스스로 무기를 만들고 있었죠. 중동 수출 현황도 검토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천공을 도입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관심을 보였어요. 이집트는 K9을 구매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죠.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필리핀이 경공격기를 샀고 태국이 잠수함을 구매했어요. 인도네시아는 전투기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방산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제가 한국을 잘못 봤습니다. 의존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독자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다음 자료는 한미 합동훈련 보고서였습니다. 지난달 실시된 대규모 훈련 결과였어요. 저는 호기심에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는 북한의 남침 대응이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작전을 펼치는 상황이었죠.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어요. 미군 지휘관의 평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미군과 동등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전술 이해도, 무기 운용 능력, 지휘 체계 모두 최고 수준이었죠. 특히 한국군 특수부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적진 침투 훈련에서 미군 특수부대와 같은 속도로 움직였어요. 정밀 타격 훈련에서도 완벽한 성과를 냈죠. 공군 훈련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한국 F-35 조종사들이 미군 조종사와 모의 공중전을 벌였어요. 승률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어떤 훈련에선 한국 조종사가 이기기도 했죠. 해군 연합훈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지스함 운용에서 한국 해군이 완벽한 협동을 보여줬어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동시에 작동시켜 가상적 미사일을 모두 요격했죠.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한국군은 보조병력이 아니었어요. 동등한 파트너였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선 미군보다 나은 부분도 있었죠. 훈련 참가 미군 장교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는 한국군과 함께 싸운다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단일 군대처럼 움직인다고 했죠.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단일 군대, 맞는 표현이었어요. 한국군과 미군이 완벽히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수십 년간 함께 훈련한 결과였죠. 민방위 훈련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대피 훈련이었어요.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대피소로 이동했죠.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1,000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데 혼란이 없다고요? 미국에서 이런 훈련을 한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침착했어요.
국민적 결집력이 느껴졌습니다. 전쟁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이었어요. 이건 무기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 역사가 만든 힘이었죠. 한국 역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6.25 전쟁 이후 줄곧 전쟁 위협 속에 살아왔더군요. 70년 넘게 북한과 대치하며 버텨왔습니다.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은 평화로웠어요. 전쟁 위협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매일 전쟁 가능성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해지거나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였죠.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청년들의 군 복무 자료가 나왔어요. 2년간 의무 복무를 합니다. 전 국민이 군사훈련을 받는 거죠. 이건 엄청난 자산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수백만 명의 예비군이 즉시 동원될 수 있어요. 모두 훈련받은 병력입니다. 이런 나라와 전쟁을 한다는 건 미친 짓이죠.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한국을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강인한 정신과 첨단 무기를 가진 강국이었죠. 며칠 전 품었던 의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이 미국 없이 못 버틴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한국은 스스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방산 수출이 증명했습니다. 세계가 한국 무기를 원했어요. 합동훈련이 증명했죠. 한국군이 미군과 동등한 수준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증명했습니다. 전쟁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새로운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은 작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의존에서 독립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이 나라를 다시 봐야 했습니다. 제 오래된 편견을 버려야 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틀 뒤 긴급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대규모 훈련 소식이었어요. 동중국해에서 항공모함 3척이 동시에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위성 사진을 펼쳤습니다. 중국 함대의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구축함 20여 척, 호위함 30척, 잠수함까지 합쳐 100척이 넘는 전력이었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위협이었죠. 러시아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전략 폭격기 10여 대가 일본 상공을 선회하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중국 훈련과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북한 자료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50여 대가 동해안으로 이동 중이라는 정보였어요. 발사 준비 단계로 보인다는 분석이었죠. 저는 세 나라의 움직임을 지도 위에 표시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중국은 해상에서, 러시아는 공중에서, 북한은 지상에서 동시에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율된 작전이었어요. 삼국이 하나의 군대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과거 소련 연방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펜타곤 회의록을 받았습니다. 긴급 안보 회의가 소집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주제는 한반도 위기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파일을 열었죠.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북한이 선제 공격을 가하는 상황이었어요. 서울에 장사정포와 미사일이 동시에 쏟아지는 시나리오였죠. 첫 30분간 피해 예상치를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수만 명에 달했어요. 서울 주요 시설이 초토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군 개입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주한미군이 즉각 대응하지만 북한군 전체를 막기엔 시간이 필요했어요. 중국이 개입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됐죠. 시뮬레이션 속 서울은 불바다가 됐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지고 도로가 끊겼어요. 구조작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워싱턴 거리가 보였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폐허가 된 서울이 떠올랐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중국 개입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군이 국경을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미연합군이 북진하면 중국이 참전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처럼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거라는 예측이었죠. 이번엔 규모가 더 클 거라고 했습니다. 전면전 시나리오까지 검토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직접 충돌하는 상황이었어요.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악몽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이 될 수 있는 악몽이었죠. 방위비 협상 관련 자료가 또 올라왔습니다. 압박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 측 협상 대표의 발언 기록이 적나라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한미군 유지비의 70%를 요구했어요. 이전보다 2배 이상 증액된 금액이었죠. 협상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측 대표의 태도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그는 숫자만 따졌습니다. 동맹의 가치 같은 건 언급하지 않았죠. 한국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웃었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죠. 철수를 암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며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위기 상황에서 돈을 요구하는 이 행태가 정당합니까? 하지만 그의 눈엔 오직 이익만 보였습니다. 한국이 절박하니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다는 계산이었어요. 냉혹했습니다. 인간미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한국 내부 상황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을 둘러싼 여론이 심각하게 갈라져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위대가 미군 기지 앞에 모였다는 기록이 나왔죠. 어떤 이들은 미군 철수를 외쳤습니다. 자주 국방을 주장하며 미군 없이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또 다른 이들은 미군 주둔이 필수라며 반대 시위를 벌였죠. 정치권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주한미군 문제로 충돌했어요. 방위비 증액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은 밖에만 있지 않았어요. 한국 내부에서도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분열이 더 위험할 수도 있었죠. 중국 정보기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들이 한국 내부 갈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분열을 부추기려는 시도도 포착됐습니다. 중국은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약해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 그때 압박을 가할 거라는 예측이었죠.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화가 났어요. 한국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적보다 내부 분열이 더 치명적이었죠. 펜타곤 고위 관계자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동맹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었어요.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미국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계속 지원할 가치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방위비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면서 동맹 피로감이 생긴 거였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했어요. 외부에선 삼국연합이 압박하고 내부에선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시험대 위에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어요. 동맹도 안보도 미래도 전부 사라질 수 있었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한국이 고립되는 상황이었어요. 중국과 북한이 압박하면 한국은 어떻게 버틸까요? 일본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군이 빠지면 일본도 중립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은 완전히 홀로 남게 됩니다. 삼국연합 앞에서 혼자 싸워야 하는 거예요. 승산이 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한국군의 능력도 확인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랐습니다. 정치가 모든 걸 망치고 있었죠. 돈 때문에 동맹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부 갈등 때문에 힘이 분산되고 있었어요. 이런 상태로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삼국연합의 훈련은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어요.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내부를 단합하고 동맹을 강화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었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국이 살아남기를 바랐어요. 이 위기를 넘기고 더 강해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정치는 전쟁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돈은 동맹보다 우선했죠. 한국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추락하는 거였어요. 저는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버티길, 이 시험을 통과하길, 그래서 증명하길 바랐습니다. 한 달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미사일 방어체계 시험에 성공했다는 보고였어요. 저는 즉시 영상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시험장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국 남해 상공이었어요. 가상적 미사일이 발사됐고 요격 미사일이 날아올랐죠. 정확히 명중하는 순간 하늘에 불꽃이 터졌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요격 성공률이 98%였어요. 5발 중 1발만 빗나갔습니다. 이건 미국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맞먹는 수준이었죠. 기술 사양을 확인했습니다.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됐다는 설명이었어요. 레이더부터 요격체까지 모두 국산이었습니다. 미국 기술 의존도가 제로였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이 해냈어요. 독자적인 방어 시스템을 완성한 겁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미국 없이 못 버틴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합동작전 시뮬레이션 결과도 도착했습니다. 지난주 실시된 대규모 훈련 보고서였어요. 북한 전면 남침 시나리오였죠. 결과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72시간 만에 북한군을 격퇴했어요. 시뮬레이션 속에서 평양까지 진격하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죠. 미군 지휘관의 평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군 없이는 이 승리가 불가능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의 작전 수행 능력이 핵심이었다고 했죠.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한국군이 단순한 보조병력이 아니라 핵심 전력이었어요. 미군과 완벽히 통합된 하나의 군대였죠. 워싱턴 내부 반응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회의록을 받았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불가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 장군의 발언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아시아 전체를 잃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주한미군은 미국 본토급 전략 자산이라고 했죠. 의회 보고서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중국 봉쇄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었어요. 주한미군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평가였죠. 트럼프 발언 기록도 나왔습니다. 과거 철수를 외치던 그가 이번엔 다른 말을 했어요.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을 달라는 황당한 요구였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철수하겠다던 사람이 이제는 소유하고 싶다니. 이게 무슨 변화입니까? 한국의 가치를 뒤늦게 깨달은 거였죠.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찜찜했어요. 저는 다시 방위비 협상 자료를 펼쳤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간 60억 달러였어요. 이전보다 3배 가까이 증액된 금액이었죠. 한국 국방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년이면 600억 달러, 20년이면 1200억 달러예요. 천문학적인 돈이었죠. 그런데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미국 자신을 지키는 겁니까? 저는 앞서 확인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최후 보루였습니다. 중국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지키는 겁니까? 한국이 미국의 방패가 되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이 돈까지 내야 한다고요? 보고서를 뒤적였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토지는 모두 한국 소유였어요. 한국이 무상으로 제공한 땅이었죠. 기지 건설 비용도 상당 부분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전기요금, 용역비용, 심지어 기지 내 한국인 직원 급여까지 한국이 냈어요. 이미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한국이 미국에게 땅도 주고 돈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었죠. 앞서 본 한국 방산 수출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170억 달러, 한국이 세계에 무기를 팔고 있었어요. 독자 방어 시스템도 완성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미국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미국이 한국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군이 핵심 전력이었어요. 미군 지휘관도 인정했습니다. 그들 없인 승리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렇다면 동맹의 균형이 맞습니까? 한국이 전력도 제공하고 땅도 주고 돈까지 내는데 미국은 뭘 줍니까? 물론 미국의 해고산이 있습니다. 항공모함도 있고 전략 폭격기도 있죠. 하지만 그게 한국을 위한 겁니까? 미국 자신을 위한 거 아닙니까? 중국을 막으려면 한국이 필수입니다. 저는 이미 확인했어요. 한국 없이는 아시아 전략 전체가 무너진다는 걸요. 그렇다면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가 아니라 미국 이익을 위한 겁니다. 한국은 미국의 전진 기지를 제공해 주는 거였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국의 성공을 기뻐해야 할지 미국의 태도에 화를 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댓글 반응들이 떠올랐습니다. 주둔비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었어요. 자주국방을 하자는 주장들도 있었죠. 저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그들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은 이미 강했습니다. 독자 무기를 만들고 세계에 수출하고 있었어요.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완성했죠. 전자권 문제도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한국군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쟁이 나면 미군이 지휘한다는 거였죠. 이게 정당합니까? 한국이 핵심 전력이고 한국 땅에서 싸우는데 지휘권은 미국이 갖는다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위비 담당 차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차갑고 계산적인 태도가 기억났어요. 그는 한국을 동맹이 아니라 고객으로 봤습니다. 용병처럼 계약하고 돈을 받아내려 했죠.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최대한 쥐어짜려 들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한국은 성공했습니다. 독자 방어 시스템을 완성했고 세계적 군사 강국으로 올라섰어요. 하지만 동맹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죠. 미국은 한국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철수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하지만 그 인정이 존중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더 많은 양보를 원했어요. 이게 동맹입니까? 저는 의문이 들었죠. 트럼프의 소유권 발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농담이었지만 속내가 드러난 거였어요. 한국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이었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이 기로에 서 있었어요. 이대로 미국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으로 설 것인가? 한국은 이미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선택만 남았어요. 계속 방위비를 내며 불평등한 동맹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자주국방으로 나아갈 것인가?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석 달 뒤 저는 국제방산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행사였어요. 유럽 각국 국방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죠. 한국 부스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독일 부스나 프랑스 부스보다 인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무기를 보려고 몰려든 거였죠. 폴란드 국방장관이 연설했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가 유럽 안보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K2 전차와 천국 미사일을 극찬했죠. 루마니아 대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형 방공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체코도 K9 자주포 구매를 고려한다고 밝혔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고 있었어요. 유럽이 한국 모델을 따르려 하고 있었죠. 동남아시아 보고서도 받았습니다. 필리핀이 한국형 호위함을 주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베트남도 잠수함 기술 이전을 협의 중이었죠. 인도네시아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고 있었어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죠. 중동 자료를 펼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방공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어요.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 무기가 퍼져나가는 경로를 표시했어요. 유럽에서 중동으로 동남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모델이 확산되는 거였어요. 한국식 방위 체계가 세계 표준이 되고 있었죠. 미국 국방부 전략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중심의 아시아 안보 구조라는 내용이었죠.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이 핵심 축이 됐다는 분석이었어요. 일본이나 호주가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그 이유도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와 군사력 그리고 기술력이 완벽히 맞아떨어졌다는 거였죠. 중국 봉쇄 전략 지도를 봤습니다. 한국이 중심에 있었어요. 모든 방어선이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 없이는 전략 자체가 무너지는 구조였죠. 저는 펜을 들고 메모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고요. 키스톤이었습니다. 전체 구조를 떠받치는 돌이었죠.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어요. 방위비 협상 최종 결과를 받았습니다. 한국이 양보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증액된 금액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씁쓸했죠. 한국이 이만큼 중요한데 왜 더 많은 돈을 내야 합니까? 오히려 미국이 주둔비를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 땅을 제공하고 전략적 가치까지 주는데 말입니다. 댓글들이 떠올랐습니다. 주둔비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었어요. 처음엔 과격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해됐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정당했어요. 그들은 불공정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맹이 일방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자주 국방을 외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미군 없이도 충분하다는 주장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비현실적이라고 봤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됐어요. 독자 무기 체계를 완성했고 방어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죠. 전자권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아직도 전시작전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이 핵심 전력이고 한국 땅에서 싸우는데 지휘권은 미군이 갖는다고요? 이건 주권 침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이어야 합니다. 한쪽이 모든 걸 주고 다른 쪽이 받기만 한다면 그건 동맹이 아니에요. 종속이죠.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이미 확인했어요. 한국 없이는 중국을 막을 수 없다는 걸요. 그렇다면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들의 힘이 떠올랐습니다. 전쟁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었어요. 70년 넘게 북한과 대치하며 버텨온 저력이었죠. 그 정신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적 방산 강국으로 키웠어요. 첨단 기술을 개발하게 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르샤바의 하늘이 보였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죠. 한국의 미래도 그렇게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불공정한 동맹에서 벗어나 진정한 파트너십을 이루길 바랍니다. 미국도 변해야 합니다. 냉전시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해요. 한국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동맹으로 대해야 합니다. 방위비도 재협상해야 합니다. 공정하게 나눠야 해요. 한국이 일방적으로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둔비 개념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한국이 땅을 제공하고 있으니 미국이 임대료를 내는 것도 합리적이죠. 이게 과격한 주장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거래일 뿐이에요.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변했고 미국도 변해야 해요. 과거 방식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한국을 잃지 않으려면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공정함과 존중으로 대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나라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강대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단련하고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세계 무대에서 목소리를 키워온 그들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누구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이겠죠. 앞으로 이 동맹이 진정한 존중과 균형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그 답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